김미숙의 첫 번째 결혼은 지옥 그 자체였다. 결혼 초기 3년은 괜찮았다. 남편 박진우도 다정했고 시댁에서도 예쁜 며느리라며 아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모든 것이 변했다. 미수가 병원 가봤어? 시어머니의 질문은 처음엔 걱정 어린 목소리였다. 네, 어머님.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의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요즘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결혼 5년 차 미숙은 본격적인 불임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자궁 조영술.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시적이 5년이나 가? 이건 확실히 미숙이 문제야.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독해졌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미숙은 화제의 중심이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 요즘엔 시험 관하기도 있는데. 우리 때는 결혼하고 1년 안에 다 낳았어. 혹시 미숙이가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아이 낳기 싫어한다던데. 미숙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을 하면 핑계댄다는 소리를 들었고 가만히 있으면 반성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 진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괜찮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남자가 어느새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미숙이 물으면 진우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잖아. 집에 와봤자 할 말도 없고. 그렇게 결혼 10년이 지났다. 미숙은 이제 시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명절에도 설거지와 청소만 담당했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빠졌다. 어차피 대가 끊어질 텐데 뭐하러 사진에 넣어? 결정타는 결혼 13년 차에 터졌다. 진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것도 상대방이 임신한 상태였다. 당신, 이게 뭐예요? 미숙이 진우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임신 확인서를 들고 있을 때 진우는 별로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래, 맞아. 수진이가 임신했어. 당신이 미쳤어요? 우리가 아직 부부인데. 부부. 진우가 비웃었다. 부부가 뭘 했다고. 15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부부야. 그 순간 미숙의 세상이 무너졌다. 미숙아, 이제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은 미숙에게 말했다. 진우가 수진이와 결혼하려고 해. 그 여자는 이미 임신했고 우리 집대를 이을 아이를 가지고 있어. 어머님,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험 관하기라도. 됐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15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못했잖아. 이제 그만해.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미숙아, 너도 이해해. 우리 집안이 대가 끊어질 수는 없잖아. 그날 밤 미숙은 혼자 방에서 울었다. 15년 동안 참아온 모든 모욕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며칠 후 진우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 여기 서명해. 위자료는 없어.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동안 시댁 뒷바라지하고 당신 뒷바라지한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아이야.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로서 실격이야. 미숙은 그 말에 완전히 절망했다. 자신이 15년 동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산 것이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이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미숙은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들겠다고.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진짜 엄마가 되고 싶다. 이혼 후 미숙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의 옷가지와 결혼 전 직장에서 모았던 적금 통장뿐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참을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미숙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외롭긴 했지만 평화로웠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소망이 남아 있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진짜 엄마가 되고 싶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두 번째 기회가 곧 찾아올 줄은 몰랐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이창수는 12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홀아버지였다. 아내를 병으로 잃고 3년째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아이에게 완벽한 엄마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창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미숙은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였다. 12살 준호는 새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만나보실래요? 준호아. 미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정말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얻지 못한 모든 것을 이번에는 얻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미숙이 준호와 처음 만난 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창수가 아이를 데리고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다. 미숙은 며칠 전부터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고민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정성스러운 걸로. 결국 미숙은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레고 세트를 준비했다. 비싸지도 않고 실용적이면서도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창수와 준호는 이미 와 있었다.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휴대폰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준호야, 인사해. 아빠가 이야기했던 미숙 이모야. 준호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에는 관심도 호감도 전혀 없었다. 미숙은 당황했지만 밝게 웃으며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다. 안녕, 준호. 이모가 선물 가져왔어.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선물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다.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너무 어린애 같아요. 미숙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수가 황급히 말렸다. 준호야, 이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건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선물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준호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서.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 올게. 준호는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게임에 집중했다.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다. 창수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썼지만 준호는 최소한의 대답만 했다. 미숙이 학교는 재미있어. 친구들은 많아. 같은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로만 답했다. 준호야, 이모가 질문하시는데 좀 더 자세히 대답해봐. 귀찮아요. 준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빠, 저 집에 가도 돼요? 그날의 첫 만남은 완전한 실패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수가 미안해했다. 죄송해요. 준호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아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무거웠다. 첫 번째 결혼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창수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준호와도 몇 번 더 만났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두 번째 만남에서 미숙은 준호가 좋아한다는 치킨을 준비했다. 하지만 준호는 한 입 먹고는 집에서 시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준호가 관심 있어 한다는 축구 이야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모는 축구 몰라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그래도 창수와의 관계는 깊어져 갔다.
창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첫 번째 남편과는 달리 미숙을 존중해 주었고 배려해 주었다. 미숙 씨, 준호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준호가 저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특히 준호는 엄마를 잃은 상처가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결국 미숙과 창수는 결혼을 결정했다. 준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무표정했다.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다.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다. 준호는 정장을 입고 식에 참석했지만 내내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준호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모. 아니, 엄마라고 불러봐. 창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제 엄마는 돌아가신 분 한 분뿐이에요. 그 말에 미숙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신혼집은 창수가 살던 아파트 그대로 사용했다. 준호의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미숙은 자신의 짐을 옮기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번째 문제는 식사였다. 미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를 준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준호야,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밥이야. 아빠가 차려준 밥이 아니면 안 먹을래요. 준호야. 아빠, 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서 먹을게요. 미숙은 속이 상했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법을 찾아보고 요리책도 사서 공부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다. 미숙이 만든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다. 심지어 미숙이 손 뗀 반찬도 피했다. 두 번째 문제는 호칭이었다. 준호는 절대 미숙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모도 아니고 아줌마라고 불렀다. 심지어 미숙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준호야, 그 사람이 누구야? 엄마라고 해야지. 제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 사람은 아빠 부인이에요. 창수가 아무리 타일러도 준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문제였다. 학부모 상담날에 미숙이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어머님, 준호가 집에서 어머님 이야기를 안 하던데. 혹시 관계가 좋지 않으신가요? 아, 그게. 미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님, 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은 아빠 부인이고요. 뒤에서 나타난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담임 선생님은 당황했고 미숙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창수와 이야기했다. 여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호가 저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이들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준호의 거부감은 더 강해졌다. 어느 날 밤 미숙은 준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준호가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엄마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다. 준호가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이었다. 새엄마를 받아들이는 것이 친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미숙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준호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아이가 없어서 고생했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아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전략을 바꿨다. 준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간식을 준비해 두었다. 준호가 먹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의 차가운 태도는 여전했다. 그리고 미숙도 점점 지쳐갔다. 정말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데 그 답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올 예정이었다. 준호가 아픈 아이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었다. 재혼 2년차 겨울, 그날은 유독 추웠다. 미숙은 평소처럼 준호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는데 준호가 기침을 하며 거실로 나왔다. 기침이 심하네. 괜찮아?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감기예요.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약 사다 줄까? 아니면 병원에. 됐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창수는 급한 출장으로 부산에 내려가야 했다. 2박 3일 일정이었다. 미수가 미안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준호 좀 부탁해. 걱정하지 마. 잘 다녀와. 창수가 떠난 후 집에는 미숙과 준호만 남았다. 준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기에 미숙이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저녁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하지만 방 안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아침보다 훨씬 심해진 것 같았다. 준호야, 정말 괜찮아? 기침이 너무 심한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숙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들어가자니 준호가 싫어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걱정이 되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는 준호를 본 미숙은 깜짝 놀랐다. 준호야,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준호의 얼굴은 심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 괜찮아요. 그냥 좀 더워서. 미숙이 준호의 이마에 손을 댔을 때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이거 완전 고열이야.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싫어요.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무슨 아빠야. 응급실 가야 해. 하지만 준호는 미숙의 손을 뿌리쳤다. 아줌마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순간 준호가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미숙은 황급히 준호를 부축했다. 준호야, 준호야. 준호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미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택시를 불러 준호를 업고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 선생님, 애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쓰러졌어요. 응급실 의사가 준호를 진찰한 결과 독감이 폐렴으로 발전한 상태였다. 당장 입원이 필요했다. 보호자분이시죠? 아이 상태가 심각해요. 몇 일 동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미숙은 창수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출장 중이라 당장 올 수 없다고 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해. 내일 첫 차로 올라갈게. 그때까지 준호 좀 부탁해. 병실에 누워있는 준호는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사는 열이 떨어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미숙은 준호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지켰다. 준호가 열이 나서 헛소리를 하면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약 시간에 맞춰 해열제를 먹였다. 엄마, 엄마. 준호가 열에 시달리며 중얼거렸다. 미숙의 가슴이 아팠다. 아픈 아이가 찾는 건 역시 엄마였다. 하지만 그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다. 준호야,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미숙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미숙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간호사들이 보호자분도 좀 쉬세요라고 했지만 미숙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준호의 열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즉시 간호사를 불렀고 물을 달라고 하면 온도를 확인해서 미지근하게 해서 줬다. 준호가 밥을 못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죽을 사서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아줌마,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열이 조금 떨어진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한 거야. 넌 우리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아줌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지금은 빨리 나는 게 중요해. 준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눈을 감았다. 셋째 날 새벽 드디어 준호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의사는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했다. 미숙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창수가 병원에 도착했다. 준호야, 괜찮아. 창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미숙아, 정말 고생 많았어. 3일 동안 1시간도 안 자고 간병했다면서. 간호사가 미숙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이었다. 친엄마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 했다는 말도 전해줬다. 며칠 후 준호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줌마. 아니, 미숙 이모. 응. 정말 고마웠어요. 아프면서 많이 무서웠는데. 계속 곁에 있어줘서. 미숙은 뭔가 변화를 느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사라졌다.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에도 미숙은 준호를 정성스럽게 돌봤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줬고 약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준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미숙이 만든 죽을 거부하지 않고 먹었고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했다. 한 달 후 준호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일이 일어났다. 이모. 준호가 미숙을 불렀다. 응. 제가 많이 못되게 굴었죠?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엄마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이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준호야. 이모가 저를 간병할 때 진짜 엄마가 돌봐주는 것 같았어요. 아, 물론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도 사랑하지만 당연히 그래야지. 너의 친엄마는 평생 소중한 분이야. 그런데 이모도 이제 제게는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더 흐른 후 준호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다. 엄마, 이리 와서 같이 찍어요. 준호가 미숙을 엄마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다. 뭐라고 했어? 미숙이 얼떨떨하게 물었다. 엄마라고 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엄마니까요. 그 순간 미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준호야. 정말 그래도 돼. 네.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께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분의 엄마가 계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은 준호를 꼭 껴안았다. 마침내 진짜 엄마가 된 순간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창수가 말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준호가 마음을 여는데 2년이나 걸렸네. 괜찮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숙도 그렇게 생각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첫 번째 결혼에서 얻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제 얻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알 수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취해 있었다. 준호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앞으로 그 엄마라는 호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미숙에게는 지킬 가치가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도 생겼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창수에게 급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왔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창수는 아침에 오늘 좀 늦을 것 같아라며 출근했다. 미숙은 조심히 다녀와라고 인사했고, 준호는 아빠 저녁에 치킨 먹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저녁 7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창수님 보호자분이신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준호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창수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 대형 트럭과 충돌했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무너져 내렸다. 아빠, 아빠. 미숙은 준호를 안으며 함께 울었다. 이제 막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심이었던 창수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창수는 5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던 사람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는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응, 준호야.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숙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창수 없이 준호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창수가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다. 적은 보험금과 아파트,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적금이 전부였다. 미숙의 격리직 월급으로는 준호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고졸로 취업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말했다. 성적은 좋았지만 대학 진학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무슨 소리야? 너는 반드시 대학 가야 해. 하지만 돈은 엄마가 해결할 거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미숙은 단호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준호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미숙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다. 낮에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주말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미숙아, 몸 망가져. 좀 쉬어. 직장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미숙은 멈출 수 없었다. 괜찮아. 준호 대학 보내야 해. 준호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엄마,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엄마를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 정말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안 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다 해결한다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혈육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친엄마라도 저 정도까지는 안 할 텐데. 계모가 저러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재산이라도 있나? 미숙의 귀에도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아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어느 날 밤 미숙이 일에서 돌아와 보니 준호가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 교과서와 문제집이 가득한 책상 위에 엎드린 채로. 미숙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창수도 기뻐할 거야. 준호도 엄마의 희생을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가 밤늦게 일한다며 힘들겠다고 하면 준호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자랑했다. 너희 엄마 계모라며 친엄마가 아닌데도 저렇게 해주나? 우리 엄마는 계모지만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셔. 정말 고마운 분이야.
그런 준호의 말이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준호네 계모는 정말 대단하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도 미숙을 불렀다. 어머님, 준호 성적이 정말 좋아요. 이 정도면 명문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준호가 항상 어머님 걱정을 해요. 괜찮아요. 이 아이만 잘 되면 돼요. 정말 대단하세요. 계모로서 이 정도까지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그해 겨울, 준호가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다. 게다가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었다. 엄마, 합격했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준호가 뛰어들어와서 미숙을 안았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정말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미숙은 창수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여보, 준호가 명문대에 합격했어. 장학생으로.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대학생이 된 준호는 더욱 성실해졌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을 벌었다. 그리고 항상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에요. 받으세요. 됐어. 너는 학비만 벌어. 생활비는 엄마가 할게. 엄마,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이 아니야. 너를 키우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준호는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주변에서는 천재다, 대단하다는 소리가 들렸다. 합격 발표 날, 준호는 미숙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변호사가 되었어요. 준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끌어안았다. 창수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만에 드디어 준호가 꿈을 이룬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바뀌었다. 미숙 씨 정말 대단해. 계모로서 저 정도까지 하기 쉽지 않은데. 친엄마도 저렇게까지 못할 텐데. 정말 존경스러워. 준호도 효자고 미숙 씨도 정말 훌륭한 엄마야. 준호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미숙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가 고생하실 일은 없어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준호야, 너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야. 너를 키우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 엄마. 그리고 준호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하지만 미숙은 알 수 없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준호가 성공하면서 오히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도전은 준호의 결혼과 함께 찾아올 예정이었다. 미숙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곧 닥쳐올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숙이 진정으로 행복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야. 미숙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챕터 5 세상이 인정한 진짜 모정, 그리고 통쾌한 복수. 준호가 변호사가 되고 3년이 지났다. 어느덧 28세가 된 준호는 대형 로펌에서 촉망받는 젊은 변호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 소식을 가져왔다.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상대는 같은 로펌의 후배 변호사 김은주였다.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뛰어난 똑똑한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은주입니다. 그래, 반가워. 준호가 항상 은주 씨 이야기를 하더라. 첫 만남에서 은주는 예의 바르고 상냥했다. 미숙은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양가 상견례에서 시작되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난 은주의 부모님은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의사 집안 출신이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님이시죠? 은주의 어머니가 미숙을 보며 말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혼하신 건가요?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다. 미숙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준호 씨와는 혈연 관계가 아니시군요. 은주의 아버지도 거들었다. 계모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님들, 우리 엄마는 저를 친아들보다 더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은주의 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 물론 그렇겠지만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다. 은주의 부모님은 미숙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해한다는 것이 역력했다. 집에 돌아온 후 미숙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은준의 부모님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그건 그분들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은 계속되었다. 은주의 어머니가 웨딩 플래너와 상담할 때 말했다. 주례는 우리 쪽에서 모시겠고 하객 명단에서 신랑 쪽 어머니 관련 분들은 좀 정리해 주세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물었다. 준호 씨 친어머니가 아니시잖아요. 굳이 그쪽 친척들까지 초대할 필요는. 어머님.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엄마는 제 친어머니와 똑같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렇겠지만 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날 밤 은주가 준호를 따로 불렀다. 오빠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집이세요. 은주야, 내 엄마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양보해 줄 수 없을까요? 결혼식 때만이라도. 준호는 화가 났다. 양보? 뭘 양보하라는 거야? 그냥 어머님께서 너무 앞에 나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준호는 완전히 돌아섰다. 은주야, 내 엄마가 앞에 나선다고.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어?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나를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하신 분이야. 나를 변호사로 만들어주신 분이고 그런 분을 격하시키겠다고. 은주는 울기 시작했다.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마침내 결혼 일주일 전 최후 통첩이 왔다. 은주의 아버지가 준호를 따로 만나자고 했다. 준호 씨, 솔직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계모분과의 관계를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결혼 후에는 왕래를 끊으세요. 은주에게도 좋지 않고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혼란만 줄 뿐입니다. 준호는 참을 수 없었다. 장인어른, 그 말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준호 씨, 현실을 보세요. 사회적으로도 계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사회적으로요? 준호가 일어섰다. 제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시면 이 결혼은 없습니다. 준호 씨.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전부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려고 하루에 4시간씩 자시면서 3군데 일을 하셨어요.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그런 분을 버리라고요? 은주의 아버지는 당황했다. 그렇다고 해도 제 어머니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 없이는 제 인생도 없고 따라서 이 결혼도 없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주야, 마지막 기회야. 우리 어머니를 인정할 거야? 아니면 결혼을 포기할 거야? 은주는 울면서 대답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네. 결국 결혼은 파혼되었다. 준비했던 모든 것이 취소되었다. 미숙은 그 소식을 듣고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엄마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었구나.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지만, 엄마, 저에게는 엄마가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 누구도 엄마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6개월 후 준호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 대학 동기였던 박소영과 재회한 것이다. 소영은 검사였고 미혼이었다. 소영은 미숙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달랐다. 어머님, 준호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계모로서 아들을 변호사로 키우신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존경합니다. 소영의 부모님도 달랐다. 어머님,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죠. 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어머니예요. 드디어 준호와 소영의 결혼이 결정되었다.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은주와 그 부모님이 식장에 나타난 것이다. 준호 씨. 은주의 아버지가 준호를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어서.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은주가 울면서 말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견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제 어머니를 모욕했어요. 그때 미숙이 나타났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별일 아니에요. 은주의 어머니가 미숙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준호 씨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과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제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상처를 주려고 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주례를 맡은 대법관이 축사에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신랑과 어머니의 관계입니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모자애를 보여주셨습니다. 신랑 어머니께서는 계모의 신분으로 신랑을 변호사로 키우셨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감이 됩니다.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은주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신랑 신부가 인사를 드릴 때 준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다. 제 어머니는 제가 14살 때 우리 가족이 되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루에 3곳에서 일하시며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사람들은 계모라는 이유로 우리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객들 중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은주와 그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은주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미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어머니예요. 준호 씨가 어머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준호가 미숙에게 말했다. 엄마, 제가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준호야.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미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첫 번째 결혼에서 얻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제 얻었다는 것을. 진짜 가족, 진짜 사랑, 그리고 세상의 인정까지. 불임이라는 이유로 쫓겨났던 여자는 이제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정은 혈연을 뛰어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준호가 변호사가 되자 벌어진 일은 단순히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고 편견에 대한 통쾌한 복수였다.